자, 안녕하세요. 국가직 7급 시험, 어저께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바로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자, 2020년 9월 26일 시행되었던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지금 PPT 자료보다는 이제 한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이제 해설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면서 수업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어저께 제가 수업하고 바로 해설을 달고 오늘 이제 수업용 PPT를 별도로 이제 좀 보기 좋게 꾸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PPT 글씨가 좀 작아.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한글 파일 가지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대한 총평이 앞에 나와 있는데 총평은 마지막에 설명하고 중요한 건 총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1번 문제,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이론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와 관련해서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히려 회사 재정이 악화되었다. 대리인 이론이죠. 그죠? 주인 대리인 관계. 그래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하지 못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리인 이론이고, 나머지는 다 거시조직 이론에서 드는 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 대리인 이론은 시장 실패할 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분류상 조직행정편으로 잡았는데 여기 보기 지문이다 보면 조직행정편에서 거시조직 이론 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죠. 답은 4번 되겠고, 이런 문제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번 가보면 로이의 정책 유형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로이의 유형은 설명을 자세하게 많이 했었죠. 처음에 로이는 1964년도에 정책의 종류에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책이란 재분배, 분배, 규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시한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설명을 했죠. 재분배는 고소득계층에서 뺏어서 저소득계층에게. 그래서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엘리트가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 분배 정책은 비용 부담자와 피닉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는 SOC 건설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갈등 저항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국민 일반적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먼저 먹는 정치인, 먼저 먹는 돼지가 임자다. 구유통 정치나 로그롤링으로 나타난다. 규제 정책은 뭐로 갑니까? 이익 집단 간의 대립이 벌어지는 다원주의 정치로 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제시했더니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왜 재분배 분배 규제가 있는지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어라고 툭툭툭 제시하게 됐더니 당신의 분류만으로는 모든 정책을 설명하지 못해라는 비판이 가해지게 되자 1972년도에 연역적으로 분류해 줄게 정책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 집행 과정에서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 강제력의 적용 영역이 개인 같은 개별적 행위냐 아니면 집단 행위의 환경이냐 가지고서 구성 정책을 추가하면서 이 틀 속에서 이제 정책 유형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 설명한 건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그죠?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 해설지 가운데 참고해가지고 이 표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다 그리기엔 지금 시간 부족하니까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적용 영역이 개별적 행위냐 행위 환경이냐. 그때 강제력이 직접적인 것은 집행 과정에서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분리되어서 집행 과정의 갈등이 높은 상황, 로구 재분규, 로이의 구성 정책, 로구 재분규니까 뒤에 구성 정책을 추가하게 되니까 구성 재분배 분배 규제 중에서 집행 과정에서 갈등이 높은 규제와 재분배는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분배와 구성은 간접적으로. 그때 SOC 건설을 통해서 특정 상대방이 보다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분배 정책, 뭐가 됩니까? 특정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분배하는 분배 정책이 강제력 적용 영역이 개별적 행위로.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앞에 돌아가서 시험 문제는 그 중에서 분배 정책을 찍어서 물어봤는데, 기억번 정책 과정에서 비용 부담자, 피닉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아서 안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누진세 이데올로기 하는 순간 재분배가 되는 거죠. 그죠?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데올로기 하면 재분배.
로그롤링 포크벨을 방금 칠판에 적어놨죠. 그죠? 구유통 정치 담합. 그 다음 집단 사이 갈등이 낮은 편이 되는 거고 정부의 강제력이 그래서 간접적으로 동원되게 되니까 리일번, 니은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획디귿번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인데 1번 내부적 근형, 2번 동원형, 3번 외부주도형 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죠? 4번에 보면 공과 모형 또는 굳히기 모형은 대중들의 지지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론 시간에 예를 들 때 제가 수업 시간에 BTS는 군대 면제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닌 거야?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BTS 정도면 군대 면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정책 이제 삼게 되면 그게 굳히기 모형, 공과 모형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낮은, 높은 이 단어 하나 찾아내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저 글자 하나 빨리 찾아내면은 문제는 금방 해결했을 거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직 이론이 한 번 더 문제 나왔는데 첫 번째 전략적 선택 이론은 뭐지? 구조적 상황 이론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 조직 구조가 기계적 구조가 되는가 유기적 구조가 되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조직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그래서 조직의 기계적 구조냐 유기적 구조냐 구조적인 특징은 상황이 좌우한다라는 구조적 상황 이론 또는 상황 적응 이론이 조직 구조의 특징이 환경이 상황이 좌우한다 지나친 환경 결정론 관점을 취하게 되자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의 환경 결정론 관점을 비판하고 등장한 전략적 선택 이론은 조직 구조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조직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에 달린 문제다라고 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직 스스로의 선택을 강조하는 임의론 관점에 해당하게 되죠. 1번은 맞는 말 되겠고 번스와 스토커가 여러분 봤던 그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를 구분한 사람이면 높은 복공집, 낮은 복공집 가지고 기계적 구조냐 유기적 구조냐 가지고서 조직의 특징,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음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생물학의 자연도태 이론 기억납니까? 처음부터 목 긴 기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목이 긴 기린이 먹는 먹이, 목 짧은 기린이 먹는 먹이가 다 존재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어느 날 이 키가 낮은 식물들이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키가 큰 먹잇감만 존재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목이 긴 기린은 이런 새로운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 새로운 환경에 편입될 수 있으니 시간이 흘러서 계속 존재하고 있고 목이 짧은 기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없더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물종이 살아남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렇게 새로운 환경 공간을 우리가 환경적소라고 했고 이런 환경적소에 편입할 수 있는 종만 살아남더라. 똑같이 조직도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제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뭐 별 모양도 있고 다양한 조직 구조가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 발생한 새로운 환경 적소에 계층제 조직은 편입했다. 시간 지나 살아남아 있고 별 모양 조직은 편입하지 못했다. 얘는 사라지고 없다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조직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조직 스스로의 특징이 아니라 환경 적소에 맞냐 안 맞냐 환경이 좌지우지하니 조직의 집단 조직군 차원으로 분석을 끌어올렸지만 생물학의 자연도태 이론을 적용한 조직군 생태 이론은 조직을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로 보는 거고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조직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영향을 낄 수 있다고 하게 되려면 이 뒤에 내용이 맞는 걸로 바꾸려면 주어가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아니라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버나드는 어디서 봤지? 인간관계론자인 버나드는 인간관계론을 누구에게? 헐버트 사이먼의 스승이죠. 사이먼에게 전수해주게 되고 사이먼은 버나드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 인간 행동을 논리 실증주의의 계량적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행태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행태론이 좀 어려운데 버나드가 사이먼에게 인간관계론을 전수해주는 걸 우리가 막았어야 했는데 라고
웃자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론이니까 뭐다? 인간적, 사회적.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감성적 존재가 되게 되고 비공식 구조를 강조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 되겠죠. 자, 평이하죠. 그죠? 지금까지 1번, 2번, 3번, 4번을 푸는데 이거 뭐 틀릴 게 없고 맞추는 거 당연하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5번으로 가는데 5번도 보면 이번에 9까지 9급에 나왔던 주제와 똑같아. 자, 가볼까? 직위분류제를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신분제 사회 전통을 반영하는 계급제와 달리 산업사회의 그 과학적 관리론의 분업화된 구조를 반영하는 직위분류제는 체계적으로 조직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직무분석, 직무평가를 하게 된다. 그지? 그 직무분석, 직무평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A라는 업무, B라는 업무, C라는 업무, D라는 업무, K라는 업무, M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가만 봤더니 A, B, C, D는 행정 성질의 일인데 K랑 M은 기술 성질 일이다. 기술 성질 일을 서로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내려서 칸막이를 쳐서 여기까지가 행정 직군, 여기는 기술 성질의 일, 기술 직군이라고 이름 붙이자. 한편 행정 직군 안에서 다시 일의 종류를 봤더니 A, B는 일반 행정 분야 일이고 C, D는 세무 종류 일이더라. 행정 직렬, 세무 직렬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내리는 직무 분석은 상대적 가치라고 말해주면 안 되는데 왜? 위에서 아래로 선 그어내리는 지금 직무 분석은 직무의 성질, 종류에 따라서 유사한 성질과 종류 일들을 논리적으로 모아주고 있는 과정인데 상대적 가치는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해서 직군, 직렬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옆으로 선을 그어가면서 A랑 B랑 여기 X가 있는데 B는 A보다는 쉬운 일이어서 같은 대우하면 안 될 것 같아. 레벨을 나누자. B는 X보다 어려워서 같은 대우하면 안 될 것 같아. 레벨을 나누자. 그럼 여기까지가 1급에 해당하는 일, 행정직렬에 여기까지가 2급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옆으로 선을 그어서 상대적으로 레벨 구분하는 건 뭐였지? 직무평가였죠. 그래서 직무평가가 수평적으로 분류해서 선을 그으면 그어놓은 선과 선이 천정과 바닥이 되어서 상대적인 레벨이 구분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직급 그리고 옆으로 다 모으면 등급이 나오는 과정이 직무평가죠. 그래서 1번은 주어가 잘못됐고 2번 이때 이렇게 D라는 업무가 어떤 종류의 일이면서 어떤 레벨의 일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D라는 일 자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찰, 면접, 설문지 등을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서머리에 보면 직무 기술서 작성을 통해서 이 D라는 직무가 어떤 일인지 알아야 선을 그어가면서 분류를 할 거 아니야. 그 직무 기술서 작성이 3번에 보시면 질문, 면접, 관찰 등을 활용한다. 이게 지금 이번 지문에 등장한 거죠. 그대로. 그 다음 3번 일반적으로 직무평가 이후에라고 했는데 아니지. 지금 제가 위에서 아래로 선 그어가지고 행정직렬, 세무직렬 구분한 다음에 세무직렬에 CD가 행정직렬에 A, B, X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을 구분하는 거니까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로 가는 거죠. 순서가 틀렸네. 4번 직무평가 방법으로 서요직직 분점짓기 할 때 비서분 기억납니까? 비서분 개요점. 그래서 비계량적 방법의 서분, 서열법과 분류법, 개요점, 계량적인 방법의 요소 비교법과 점수법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직무평가 방법으로 비계량적 방법은 비서분, 서열법은 맞고 분류법이 나왔어야지. 개요점, 계량적 방법의 요점, 요소 비교법과 점수법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지금 분류법이랑 요소 비교법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옳은 건 2번 되는 거죠. 이 2번 지문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공부할 때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 지문 놓쳤을 수 있어.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고 이거 놓쳤어도 지금 옳은 거 찾는 건데 나머지 틀린 지문이 다 명백하게 틀려버린 거지. 그치? 정답 찾는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 윤리에 대한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기획번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외국 정보로부터 했는데
자, 일단 공무원은 선물 신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기획번이 애매해도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면 선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잘 모르겠으면 세모표 치고 넘어가 봐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단은 시험장에서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었다면 지방의원만 콕 찍어서 말했는데 일단은 공무원이 선물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지방의원도 당연히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신고 의무가 없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행하는 법률. 여러분들은 공직자가 되니까 뭐가 되지? 나 같은 민간인과 달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부패 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신고했다는 이유로 왕따 당하면 안 되니까 그 부패 신고 의무와 함께 뭐가 들어간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함께 법에 있었지, 그지? 당연한 이야기. 자, 공직자윤리법상 경찰 공무원은 서울시 동작구 할 때 그 동작구, 경기도 안성시 할 때 안성시, 그렇게 기초단체 경찰서 서장님이 총경이고 총경부터 재산 등록 의무가, 소방은 뭐지? 소방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 용산구의 용산소방서 그 기초단체 소방서장님이 소방정이야. 등록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주식 백신탁 의무는 우리가 했잖아. 재산 등록 의무와 공개 의무가 있고,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 자동으로 퇴직한 다음에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의무를 적용받게 되고,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및 백지 신탁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이와 별개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방지해야 될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고, 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선물 신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전관 예우 근절을 위해서 특정 행위 제한 의무, 이런 것들을 제가 어디서 도시가 있었지? 공직자윤리법에서 여러분에게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최근의 시험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에 어떤 의무가 있냐를 묻는 것보다 공직자윤리법 의무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일단 암기를 잘 해야 되는데,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화해 나가면서 외워봤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그럼 일단 옳은 걸 찾는 건데 니은 디귿이 맞는 거니까 답은 3번을 해야 되겠고, 기획번은 선물신고 의무가 있다죠. 있다. 그래서 이 기획번이 애매했다 하더라도 니은 디귿이 너무 명확히 맞는 거고 우리를 틀렸고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다른 지문은 설명 다 끝났고 바로잡기 기획번 보면 공직윤리법에서 공무원은 어떻게 선물신고 의무가 있다. 이때 공무원은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는데 여기 해석의 여지 없게끔 지방의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출제자는 저 지방의원을 포함한다라는 규정까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우리가 이 법 규정을 평상시에 체크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문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올해 제가 2021년 대비 시험은 법이 바뀌면서 추가된 주식 취득 제한 의무를 교재에 포함시켰는데, 일단 뭐 작년 책으로 공부한 친구들 이 내용 뭐 놓쳤어도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에 있는 거고, 여기는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되는 거니까. 자, 순조로운데 6번까지 틀릴 게 없겠는데 7번 가볼까?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가보시면 합리선택제도주의는 뭐지? 경제학의 연구. 경제학의 연구는 뭐지?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적 접근. 중범위 수준은 누구야? 역사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가 조선이 건국되어서 잘 유지돼 가다가 임진왜란 충격받고 제도의 단절, 결절, 깨져버림 발생했고, 깨져버린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가. 그러면 기존 제도가 지속성,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에 영향을 받고 변질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연구는 결국 기존에 어떤 제도가 존재했는지에 따라서 그 새로운 제도 도입 결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모든 나라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론보다는 중범위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었죠. 제도의 동형성 뭐지? 유질 동형화 사회학 제도주의. 경로 의존성 누구야? 역사적 제도주의. 그러면 지금 맞게 돼 있는 것은 답이 2번밖에 없겠다. 왜? 합리 선택 제도주의에서 우리 뭐 했지? 조직 경제학 거래 비용이론. 그래서 2번만이 옳은 게 되겠죠. 전략적 상호작용은 개인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 제도가 형성된다.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합리 선택 제도주의 맞는데 여긴 얘가 틀렸네. 그지? 그 다음에 4번 지문에서도 보면 역사적으로 역사적 가이드고 합리 선택하는 거니까 모든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옳은 내용으로만 조합되어 있는 것은 2번밖에 없겠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 8번 가봅시다. 자, 집행연구입니다. 하향식 관점에서의 즉 정책 결정자가 의도한 정책 내용이 집행 현장에서 그대로 달성돼야 한다. 사바시어 매지메니언이 대표적으로 하향적 관점에서 정책 집행의 성공 조건을 밝혔는데 그 사바시어 매지메니언이 하향적 관점에서 제시했던 정책 집행의 성공 조건에서는 결정자의 의도가 집행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정책 목표는 집행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조정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축적인 조정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죠. 1번, 2번 다 틀린 거네. 1번은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2번은 상향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다. 그지? 엘모는 전방향은 정책 결정을 하고 결정했으면 다음 단계 정책 집행으로 간다. 그래서 결정 단계는 결정만, 집행 단계는 집행만 하니까 앞으로 밀고 나가는 앞방향, 전방향적 연구는 결정자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하향적 접근이 되는 거죠. 반면 결정자가 결정하고 집행하러 왔는데 집행 현장에서 정책을 수정해야 되겠어. 집행 단계에서 거꾸로 정책 결정 단계로 되돌아가게 되는 백워드 어프로치, 바꾸시켰다. 후방향 접근이 뭐가 됩니까? 집행 단계에서 다시 결정하러 가는 게 집행과 결정이 분리되지 않는 상향적 접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방향 접근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식과 유사하다라고 해야 되겠지? 다 틀렸네. 옳은 거 찾는 건데 남아있는 게 4번밖에 없는데 제가 7급 학생들한테는 이거 설명했었죠. 7급 학생들한테는 작년에 레벨업 심화주제 특강 때 세대 구분할 때 오툴 곡인 두 사람의 이름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얘기했던 게 지금 답 나온 거지 4번에. 그래서 여러분 다이팅 정학 책에 2.0, 3.0 책에도 다 있는 거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이제 7급 학생은 받으라 얘기했던 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전까지 최종 모형이니 혼합 탐사 모형이니 하면서 이렇게 정책 결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가 프레스만 윌답스키가 실패해버린 오클랜드 사업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우리 정책 결정만 볼 게 아니라 잘 결정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집행 과정을 연구하자. 그래서 프레스만 윌답스키의 연구가 뭐가 된다? 1세대 집행 연구. 이전까지 정책 결정 연구에 국한되고 있던 관심을 집행 과정으로 도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 연구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하면 정책 집행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책에서 봤던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에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2세대 연구. 그래서 사바시어 매지메니언 하향적 관점에서 집행 연구, 엘모어는 처음에는 전방향, 후방향 구분한 다음에 후방향, 즉 상향적 관점 연구를 하다가 뒤에 상하향을 통합한 통합 모형 제시하게 되고 로이는 처음에는 정책 유형에 따라서 결정 과정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72년 논문에서 뭐 했지?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적용 영역 뭐 했지? 정책 집행 과정도 설명을 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로이도 2세대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과 니은번에 보면 하향적 연구하고 상향적 연구한 다음에 통합 모형으로 가는 게 2세대 연구.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서 배운 내용은 2세대까지 배운다. 그럼 이제 1세대, 2세대는 공부했으니까 최초로 우리가 집행론 논문 통해서 정책 집행 연구 출발시킨 프레스만 윌답스키가 1세대, 책에서 배웠던 하향적, 상향적 연구하고 있는 게 2세대. 그럼 3세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는 곡인과 오툴인데 이들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집행 연구하면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해서 집행 모델 개발, 모델을 통한 가설 검증 같이 과학적 연구를 추구했다. 그래서
3세 연구는 이런 이론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걸 우리가 행정학 지금 객관식 공부하는 책에서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나 세대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3세대는 학자 이름 2명과 성과 있는 이런 집행 모델 개발, 가성을 검증, 과학적 연구 추구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4번 지문이 뭐가 되는 겁니까? 딱 그 정도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4번 지문에서 곡인이다. 통계적 연구 설계 3세대 연구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 3세대 연구 맞는 거죠. 옳은 건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학습 조직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었죠. 조직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환경 변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유발시킨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직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의 제고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조직 차원의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학습 조직이라 그랬었고 그 다음 조직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조직 발전 OD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치? 이때 조직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학습을 한다 그랬었고 어떤 구성원 갑이란 사람이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걔가 사표 내고 이직해버리면 조직은 또 능력의 공백이 빠지니 조직 차원의 학습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은 공유, 확산을 통해서 조직의 지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였지? 조직 차원에서 함께 학습을 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사고, 비전의 공유, 그리고 조직 차원의 학습을 강조했었죠. 그죠? 지금 이렇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전적, 신고전적, 현대적 할 때 학습 조직과 지식 관리, 조직 발전 어디 있는다? 개방체제 관점 연구니까 현대적 조직 이론. 개방체제 관점이네. 1번 개방체제 관점을 전제로 구성원들의 학습을 통한 조직 능력 향상, 자아 실현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답은 4번밖에 될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해설지에 보면 바로잡기 4번 보시면 화살표에 학습 조직의 기반을 제시한 생계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런 지금 환경 변화로 새로운 문제가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 조직은 능력에 부족한 상황이 빠져 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 차원의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문제가 벌어지는데 조직은 대처하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학습할 걸 강조하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완성의 노력. 그래서 새로운 사고 체계는 문제가 발생했네. 문제에 대한 대처니까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사고 체계. 사고의 틀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 체계 속에서 조직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니까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을 하기 위해서 비전의 공유된 비전, 조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조직 차원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공유, 확산을 추구하게 되죠. 제가 지금 파란색 글씨로 적어놓은 5가지가 여기 화살표에 있는 생게라는 학자가 제시한 학습 조직의 구축 기반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체계적 사고, 2번 지문에 시스템 사고가 있네. 3번에 보시면 비전의 공유가 있고 4번은 지금 조직 차원 학습을 알고 있냐. 근데 개인 차원 학습이라고 했네. 틀린 말. 답이 되는 거죠. 기출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2009년에 국가직 문제에서 학습 조직의 기반 아닌 것은 1번 개인적 학습 답이 됐던 문제 본 적이 또 있을 거야.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리더십에 대한 설명인데 변혁적 리더십은 뭐였지? 영계직, 카리스마, 영감에 대한 동기부여,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자유방임은 틀린 것이 자유방임이 아니라 카리스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질문 그대로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직 구급팀이 뭐냐면 16년도의 지방직 구급 시험이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개발한 기법 뭐냐 물어봤었고, 자, 여러분한테 미국의 국방연구소인 랜드 연구소는 미국은 국방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국방 관련된 정책 연구도 많이 한다. 여기서 만들어낸 게 델파이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랜드를 한번 더 들은 게, 다음에 가면 PPBS, 우리 국방 예산이 장기간에 걸친 지출이 필요하니까 PPBS 계획 예산도 랜드 연구소가 개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랜드 연구소였는데, 그 중에 지금 시험 문제는 델파이 기법 나온 거죠. 델파이 기법의 핵심 뭐지? 완전한 익명성. 그래서 완벽한 익명성 속에서 질문자가 질문하고 각각의 참여자들이 답변을 보내면 통계 처리한 다음에 통계 처리 결과를 다음 질문에 첨부해서 또 후속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하고 답받고 통계 처리, 질문하고 답받고 통계 처리를 반복하면서 전문가들의 합의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처음에 1차 질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들을 통계 처리해서 2차 질문 때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제 또 질문 물어보는 걸 우리가 통제된 한류, 피드백을 하는 거죠. 1번은 뭡니까? 조건부 확률 하는 순간 교차 영향 분석이지, 그지? 그래서 1번은 이거 설명했었죠. 여러분한테 제가 예를 들기를, 북한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쐈다. A 사건이 벌어진 건, 미사일을 쏜 건 팩트야. 이것 때문에 분노한 트럼프가 미국을 폭격할 것인가? 이제 A 사건 발생이 B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TV를 켰더니 종편 채널에서 갑이란 사람은 100%라고 봅니다. 이란 사람은 그럴 리 없습니다. 빵프로입니다. 하고 있을 때 이 100% 빵프로는 현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리한 게 아니라 너네 생각이잖아. 머릿속 아이디어. 그런 조건부 확률 값을 제시하는 것은 교차 영향 분석되는 거죠. 교차 영향 분석도 델파이도 다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에 대한 판단적, 질적, 주관적 의식 들어가는데 1번 지문은 델파이랑은 직접 상관없는 거니까 답은 1번 하면 되겠고,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 관료제죠. 킹슬리 하는 순간 대표 관료제를 떠올리면 되는데, 킹슬리는 사회 인구 비율을 반영해서 공직 구성하자. 그럼 이제 소외계층을 대표해서 채용된 관료는 자신의 출신 집단 이익을 대표할 테니까 구성적 대표성이 역할적 대표성의 전제가 됨을 가정하고 있었죠. 그 이야기가 1번 지문이네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여러분한테 강조했었지. 전제한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더라고 평가하면 틀린 말 되는 거였고, 크렌치는 비례대표까지 확대했지. 확대에 반대한 게 아니라 크렌치가 비례대표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잖아. 그래서 사회 인구 비율이 백인, 흑인이 50대 50이다. 그런데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뽑았더니 공직 안에는 백인만 100% 채워져 있더라. 백인 관료관에 넣는 정책이 백인을 위한 정책은 나오겠지만 흑인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자? 흑인 관료를 공직에 채용해서 공직 구성도 백인 50%, 흑인 50%를 맞추자. 그럼 이제 정부 내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일방적으로 흑인에게 불리한 정책은 내부에서 견제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제시한 개념에 대해서 크렌치는 야야야 그렇게 뽑았는데 백인은 다 1, 2, 3급이고 흑인은 다 9급이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세무직 9급도 5대5, 사회복지 7급도 5대5, 행정직 5급도 5대5 다 인구비율 맞추자라는 게 크렌치 아이디어죠. 답은 2번으로 끝난 겁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신 집단을 배려한 채용이 실적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 3번에 있는 라이퍼는 여러분한테, 라이퍼는 시험에 어찌 보면 처음 등장한 거야. 그래서 교재에는 소개되어 있지만 이렇게 객관식 지문에서 보기 지문에 등장한 건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단순히 인구 비율을 넘어가지고 사회적인 가치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가치 대표성으로 주장했다. 어쨌든 뭐 정답 찾는 거랑 상관없지만 우리가 크렌치는 비례대표성이라고 표현하고 라이퍼는 사회적 가치까지 반영하자라고 해서 가치 대표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답은 이제 2번에서 글러지는 거고. 9급 학생은 필요가 없지만 7급 학생은 라이프도 이제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이 좀 애매한 거야. 뭐가 애매하냐면 9급 학생, 9급 시험에 만약에 13번이 나왔다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7급 학생들에게 13번 문제는 조금 애매한 게 지방직 7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제학이 분량이 많으니까 지방자치론 해야지 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인 거야. 난이도 하가 되는 거고. 또 반면에 행정법 시간에 행정법 강론을 공부하면서 지방자치법을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한테도 쉬운 내용인 거야. 그래서 하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난이도 하라고 하겠지. 그치? 근데 제가 볼 때 순수하게 그냥 행정학 학만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시험에 행정학에서 나온 적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행정법 강론을 조금 보지 않고
어차피 또 지방직에서 내가 경사 가니까 지방치료는 하지 않고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지방자치법의 상세 내용을 물어본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행정학에서 나오지 않은 거니까 저는 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 내용이 있는데 징계가 법 88조 1항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징계는 다음과 같다. 공개회의, 전체 회의에서 경고받거나 아니면 나와서 사과시오 하거나 아니면 30일 이내 회의 나오지 마, 출석 정지 또는 제명. 대신 이제 제명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의 대표다라고 갑을 뽑아줬는데 그 갑이 지방의회의원 자격이 없다. 제명할 때는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0일 이내 출석 정지인데 1번 지문에서 40일 이내라고 했죠. 답은 이제 1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쉬운 문제고 어찌 보면 어려운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선생님이 들으면 뭐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반 행정을 준비하는 7급 학생은 국가직 한 번만 시험 보고 끝낼 수 없으니까 지방직도 해야 되니까 지방직까지 생각하면 지방자치론을 같이 공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론 과목을 선택하면 경제학 과목 20회씩만 공부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론이 뭐 한 6회 정도면 끝나니까 수업 분량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행정학에서 지방행정편 문제가 좀 깊이 있게 나올 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14번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권력구조. 레짐은 뭐였지? 여러분한테 레짐이란 말이 나왔을 때 잘 떠오르지 않으면 로컬 거버넌스 뭡니까? 지역사회에서 형성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단독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업, 시민들과 함께 연합하는 거죠. 연합연대하는 거니까 연합연대를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연합연대를 추구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틀린 말. 성장기구로 뭐였지? 이런 로컬 거버넌스 레짐 이론의 배경이 되는 성장기구로는 어느 지역사회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연합체를 구성했다. 주로 누구겠습니까? 토지 소유자, 지주와 또는 뭐 개발업자 등이 되겠죠. 성장에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이 있더라. 반성장연합은 개발정책에 반대하더라. 왜? 세입자, 일부 주민. 이 세입자들은 토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소작농. 토지의 가치가 향상되는 것보다 당장 내가 농사 지어야 되는 거니까 환경단체 등이 되겠죠. 이렇게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이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성장연합이 승리하게 되고 지역개발이 발생하더라. 이때 성장연합은 토지 소유자 지주는 내가 가진 땅 한 평에 5,000원짜리 땅이 한 평에 100만 원 되는 순간 그 땅을 팔았을 때 엄청나게 이익을 얻게 되죠. 땅을 사고 팔았을 때 돈 벌 수 있다. 교환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반면 세입자나 소작농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농사짓는 이 땅이 한 평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여기 살아야 돼. 당장 여기서 농사 지어야 돼. 사용 가치를 중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서 부동산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 중시한다. 교환 가치. 그래서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 되겠죠. 아니면 사용 가치 그대로 두려면 바꿔야지. 비성장연합이 성장연합보다 위치를 서로 바꿔야 되겠죠. 3번. 정보 비대칭이 커질수록 뭐야? 일반 대중은 모르는 정보를 소수 엘리트 계층이 가지게 되니까 엘리트의 역할이 강조되게 되죠. 엘리트 이론 설명이 위급해진다. 맞는 말 되겠네. 신다원주의는 뭐였습니까? 무의사결정권을 수행해서 정부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부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고려하자. 그러면 미국처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하게 될 때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기업가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 그래서 기업 집단에게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게 되고 그 말은 뭐가 됩니까?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지니까 이로 인해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불평등 구조 심화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정부 기능의 분산, 분권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정부 기능을 뺏어라, 줄여라. 정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니까 기능을 줄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대응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15번으로 가볼까요? 총액 인건비 제도인데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답은 2번입니다. 연역 가지고 답이 되면 한편으로는 쉽고 한편으로는 어려운데
2007년 하면 노무현 정부죠. 그죠? 여러분한테 제가 2002년 월드컵을 하고 나서 그해 겨울에 노무현 정부 출범하게 되고 그러면 3, 4, 5, 6, 7이니까 2007년이면 노무현 정부에서 답은 2번 되겠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2번 끝난 겁니다. 자, 거기 바로잡기 보시면 총임금 제도는 일단 시범 운영을 하다가 10여 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하다가 2007년 전 부처로 확대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단체. 2014년부터 지방시단체는 좀 더 자율성이 더 확대된 기준인건비로 바꿨다 얘기했었고 2020년 현재 총인건비는 이제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에 적용한다. 자, 총인건비를 하게 되면 직제 규정된 정원 대비 5% 그런데 일자리 관련 과제는 추가 2%도 7%까지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성을 주고 성과 책임 묻는 거니까 이전까지는 중앙행정기관도 책임운영기관도 그냥 획일적으로 3%였다면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5%, 책임운영기관은 7%로 자율성을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2% 더. 그래서 5에서 7, 7에서 9까지 간다 얘기했었죠. 1번 지문에서 자율성 확대되는 거고 3번 지문에서 보수에 있어서 기본 항목과 여러분들 자율 항목이다 그랬었지. 그래서 9급 1호봉 기본급이 얼마인지가 교육부랑 통일부랑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보수는 기본 항목. 그래서 봉급이 되겠죠. 9급 1호봉이 얼마인지 이런 봉급 같은 기본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처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자율 항목. 주로 우리 부서는 성과급 얼마 지급한다. 우리 조직은 시간의 근무성 얼마다. 이렇게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이 있을 때 기본 항목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9급 1호봉이 얼마인지 기본급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해야 되겠지. 하지만 자율 항목에 있어서 각 조직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자율 항목에 있어서 자율 운영이 가능해지게 된다. 3번 질문 되겠네요. 4번에 보시면 성과 관리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야 너네 주어진 인건비 총액과 그 인건비 총액으로 직지에 규정된 정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너네가 돈 아껴가지고 인건비 남기면 남긴 만큼 사람을 추가로 더 뽑을 수 있어. 자율성을 준 다음에 운영 잘하면은 인센티브 주는 신공공관리론 성과 책임을 반영한다.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자정부인데 자 여기 국민신문고 이번 D브레인 시스템 4번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3번에서 보면 스마트워크가 이렇게 네트워크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했잖아. 여러분한테 모의고사 풀 때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재택근무, 이동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만들었을 때 장단점 물어보는 문제 풀고 했었죠. 2.0, 3.0, 4.0씩이 다 있는 표입니다. 그치? 그래서 재택근무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 집에서 근무하는 거 그때 장단점. 이동근무는 모바일, 태블릿 등을 들고 옮겨 다니면서 일할 때 장단점. 스마트워크 센터는 저 같은 민간인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같은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 독서실처럼 센터가 있고 내가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국회에 방문할 일이 많다. 그럼 이제 광화문에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 가가지고 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때 장단점. 이렇게 스마트워크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사무실에서 떨어져서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면 스마트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무실이 아닌 공간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네트워크를 말하는 건 아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으로 가볼까? 니스카넨과 던리비를 한꺼번에 물어봤는데 1번은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잖아. 1번은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에 따를 때 일단 관료와 정치인은 모두 합리적 경제적 인간. 그래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이익을 추구하죠. 그죠? 이때 정치인은 개인 이익이 당선에 있으니 당선받기 위해서 표가 필요해서 표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표를 찍어줄 시민사회 효용을 반영한다. 그래서 표를 받기 위해서 사회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죠. 그 사회효용 극대화는 어떤 공공재를 생산했을 때 그 공공재 생산 수준에서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은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뭐였지?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총편익, 총비용,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이 극대화 되는 것은 한계 비용값과 한계 편익값이 일치할 때. 그런데 고위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조직이 다루는 예산이 곧 공공재의 총 생산비용, 총 비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총 비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총 편익 곡선과 총 비용 곡선이 교차할 때 일치하는 수준까지 공공재를 생산을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관료의 예산 극대화 욕심 때문에 공공재는 과다 공급되게 됩니다. 지금 1번 지문은 관료가 원하는 수준 그게 아니라 니스카넨이 볼 때 그러면 최적의 수준 그러면 사회 효용 극대화되는 최적 수준은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 1번 지문을 가지고서 니스카넨이 예산 극대화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지금 1번 지문에서 관료가 원하는 예산 수준이라는 걸 유추할 지문은 없는 거야. 지금 1번 지문은 뭐냐면 니스카넨이 말할 때 최적 수준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최적 수준은 뭐야? 관료가 원하는 수준을 말하는 거야? 정치인이 원하는 수준을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사회 효용이 최대화되는 수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에서 애매한데 이 최적이 관료가 원하는 최적이야? 정치인이 원하는 최적이야?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그렇게 관료인지 정치인지 말 안 했잖아. 말 안 했으니까 니스카넨이 말하는 최적이란 말은 그냥 사회적인 최적 수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뭐야? 사회효용 극대화니까 한계 비용 한계 편익 일치하는 수준인 거잖아. 이거인데 관료가 예산 극대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공공재는 과다 생산되게 됨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저 최적이 관료가 말하는 최적인가 정치인이 말하는 최적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 그런 말 안 했잖아. 주어가 관료인지 정치인지 말 안 했잖아. 그럼 뭐야? 그냥 사회 효용 극대화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말. 2번 합리적 경제적 인간 보고 있다. 맞는 말. 던리비가 말할 때 관청 형성이 되는 거죠. 이때 고위관료는 정책 결정 기능, 참모 기능을 선호하고 이런 일상적인 기능, 집행 기능, 개선 기능은 선호하지 않는다 말했던 거죠. 이 던리비가 뭐라고 합니까? 헤이, 니스카넨, 당신 고위관료가 합리적 경제적 인간으로서 공익이 아니라 개인이익을 추구한다고 본 것은 인정한다. 잘했다. 인정. 하지만 당신 너무 단순화했어. 고위관료의 행동이 예산의 유형, 고위관료의 어떤 속해 있는 조직의 특성, 기관 유형, 그리고 금전적 효용에 민감하지 않는 등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니스카넨 당신 모든 부처의 모든 고위관료가 오로지 예산 극대화한다라고 본 게 관료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건데 4번에 보시면 니스카넨에 따르면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틀렸지. 니스카넨은 너무 단순한 거죠.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행동은 고위관료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라고 비판받는 거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치? 이제 해설 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잠깐 지문 읽다가 조금 마음이 걸리적거리나 할 때 이제 1번 지문에서 정한 관총 기억납니까? 정치인은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 일치하고 관료는 총편익 총비용 일치해야 되는 건데 지금 1번에서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일치가 지금 관료가 정치인이 누굴 말하고 있는 거지 하고 괜히 주어를 찾으려고 들었을 수 있는데 1번 지문은 관료가 뭐라고 봤지 정치인이 뭐라고 봤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냥 사회 효용 극대화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관료의 이야기냐 정치인 이야기냐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지. 그치? 18번으로 가볼까? 실험 설계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자, 1번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한다. 2번 진실험 준실험 할 때 차이가 무작위 배정. 자, 3번 보시면 이런 거야. 허무할 거야. 18번 틀린 친구들은 허무할 거야. 다이어트 약을 먹이면 체중 감소에 도움될까? 이런 예시 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게 우유를 먹이면 청소년 성장에 도움될까? 그러면 우유 섭취를 해서 청소년 성장에 도움되는지 알기 위해서 실험 집단은 1년 동안 실험 처리 우유를 먹이고 비교 대상 집단은 모든 조건을 동질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실험 처리인 우유만큼을 막았어. 그랬더니 1년 뒤에 키가 평균 10cm 컸고 1년 뒤에 키가 평균
3cm 컸다. 그럼 모든 조건이 동질적인 상황에서 두 집단의 차이인 7cm는 실험 처리, 우유 때문에 발생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 우유가 성장에 도움이 되네 라고 결론 내리려고 하는 거지. 그치? 이 과정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실험 처리 여부 이외에 나머지 모든 조건이 동질적일 때 뭐 하는 겁니까? 발생한 결과를 실험 처리 때문에라고 진정한 인과관계 파악할 수 있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 2,000명에게 운동장에 뛰어놀아, 축구공을 한 20개 주고 뛰어놀아라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운동장을 반 가로질러서 왼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다 교실로 들어가, 얘들은 우유 안 먹일 거야. 오른쪽은 다 강당으로 가. 강당에 온 아이들에게 앞으로 우유 먹는데 말이야 1년 동안 이렇게 행동해야 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밥을 잘 먹는 애, 잘 먹는 애, 밥 안 먹는 애, 안 먹는 애, 잠 잘 자는 애, 잘 자는 애, 안 자는 애, 안 자는 애, 유전적으로 키 크기 유리한 애, 유리한 애, 불리한 애, 불리한 애가 양쪽이 다 섞이게 되니 혹시나 운동 시간, 혹시나 수면 시간, 혹시나 유전적 요인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양쪽에 동질적으로 배분되었으니 그런 영향은 서로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서로 상쇄됐다고 보고 나머지 오로지 발생한 차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라고 가져가는 거지. 이게 뭡니까? 실험 집단 우유 먹이는 쪽과 비교 집단 우유 먹이지 않는 쪽을 동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한 거죠. 그래서 진실험, 진실에 가까운 실험, 준실험 차이는 뭐다? 두 집단의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동질성을 확보하면 진실험이고 확보하지 못하면 준실험이 되는 거지. 그치? 그때 그 준실험은 예를 들자면 짝짓기라는 방식도 있죠. 그죠? 준실험 방식 중에서 비동질적인 통집단 설계, 회귀 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결 설계도 다 준실험이야. 준실험인데 여기서 과거지향이란 말 맞거든. 맞는데 이걸 일단 여기 발목 잡히지 말고 가봐봐. 준실험에 해당하니까 뭐가 되지? 트루 여기 진실험이 뭐야? 트루 익스페리먼트. 그래서 준실험은 코시 익스페리먼트. 그래서 이 영어 단어에서 틀린 거지. 그지? 회귀 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결 설계는 뭐라고? 얘들은 준실험 설계의 방법이야. 준실험 설계가 과거지향적인 거 맞아. 이거 설명할게. 여기서 준실험이 과거지향인지 아닌지 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답이 뭐지 고민하다가 정답 못 찾는다는 거야. 뭐야? 과거지향적 맞는데 나도 모르겠어. 넘어가 봐. 넘어갔을 때 실험 설계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 괄호 안에 true는 뭐야? 진실험. 준실험 뭐야? 컷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야.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저걸 지금 시험장에서 과거지향일까 아니면 반대로 미래지향일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답 못 찾았다. 못 찾았고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회귀 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결 설계는 준실험이다. 준실험은 어디 있니? 여기 코시 익스페리멘트. 트루 뭐야? 진실험이네. 그래서 답은 여기가 틀린 거야. 3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지금 제가 든 예시에서 우유를 먹으면 청소년 성장에 도움이 될까?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A 집단 1000명은 우유를 먹여. 1000명은 우유를 먹이지 않고 똑같이 지금부터 365일 시간을 거쳐갈 거야. 그래서 진실험 설계를 통해서 두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두고서 오늘 집단을 구성한 것은 오늘 날짜로 했고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우유를 먹인 다음에 이제 2021년 10월 1일 날 결과를 확인해 볼 거야. 그러면 이런 진실험에서는 우유를 먹인 아이들도 지금부터 1년간 쭉 시간이 흘러가겠지. 우유를 먹이지 않는 아이들도 지금부터 1년간 쭉 시간이 흘러가겠지. 시간 흘러간 다음에 2021년 되어야 이제 우유 섭취가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에게 어떤 정식 처리를 하고 하지 않고 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제 1년 지나야 결과를 확인하게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진실험 설계는 1년이 지나야
즉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나가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야. 미래로 가서 이제 결과 확인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실험은 미래지향적. 다음 회기 불연속 설계는 유자격 기준이었죠. 2020년 1학기에 학점 3.5를 기준으로 3.5 이하는 장학금 안 줘. 3.5 이상은 장학금을 지급했어. 장학금을 지급했더니 다음 학기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어서 성적이 잘 나오더냐 봤을 때 전 학기에 학점 낮은 애가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학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장학금 지급 3.5 기준으로 끊어서 봤을 때 장학금 지급받지 못한 아이들의 성적 패턴, 지급받은 아이들의 성적 패턴, 그러면 이 회기 직선이 끊어져 있는 이 사이만큼 뭐다? 장학금 지급 효과를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두 집단의 차이를 보는데 20년도 1학기 때 성적을 가지고 집단 구성했고 그 아이들이 이제 20년 2학기에 점수 나온 걸 가지고 비교하니까 20년 2학기 때 받은 학점과 20년 1학기 때 받은 학점을 서로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준실험 설계는 지금 도출된 자료를 과거의 자료랑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과거 지향적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3번 지문에 있는 내용이 회기 불연속 설계 그리고 단절적 시결 분석인데 단절적 시결 분석도 마찬가지야. 단절적 시결 분석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했었어. 내가 1월 달에 모의고사 쳐봤더니 여러분 행적 점수가 60점이더라. 2월에 쳐봤더니 60점이더라. 아 이거 곤란한데 3월에 또 60점이더라. 안 되겠는데 그래서 4월에 특강을 했다. 특강을 한 다음에 이제 4, 5월 특강하고 6월에 시험 쳐봤더니 90이 나왔더라. 7월에도 90이 나왔더라. 여기 김철수, 이영희, 박현철 100명의 학생이 여기서 지금 모의고사에 응시했었어. 그래서 모의고사 응시한 아이들의 특징을 가지고서 일정한 점수를 확인했죠. 그러면 김철수, A, B, C 학생이 다 이전에 이 100명이 모의고사 응시했었어. 점수가 안 나왔어. 그 A, B, C 학생을 다 특강 들으라고 시켰어. 특강 들은 다음에 시험 쳐봤더니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 A, B, C는 특강 듣기 전에 모의고사 친 집단에도 포함되어 있고 특강 들은 다음에 모의고사 친 집단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 집단의 구성원인 A, B, C가 Y 집단에도 그대로 구성원 되는 거니까 내 자신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이걸 재규적 통제라고 했고 그때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른 데이터, 시계열 자료가 있을 때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서 요 하나의 패턴 값을 보이는 집단 하나 만들고 실험 처리한 다음에 패턴 값을 보이는 하나의 집단 만들어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Y 집단은 특강 들은 다음이 되니까 얘들이 실험 처리한 집단, 실험 집단이 되게 되는 거고 X 집단은 실험 처리하기 전 상태니까 얘들이 비교 대상 집단이 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비교 집단이 있기 때문에 비실험 설계와 달리 준실험은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서 어떤 특성을 갖는 집단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준실험에 들어간다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강 도입으로 대한 효과를 볼 때 특강 들은 다음에 아이들의 성적, 즉 실험 집단의 성적을 어떻게 특강 듣기 이전에 비교 집단 성적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특강 듣기 전 상태, 과거의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정책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거잖아. 이 성적 차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특강 도입의 효과가 되는 거죠. 정책 도입의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기 불연속 설계도 20년도 2학기 성적을 20년도 1학기 성적이랑 비교해 가지고서 차이만큼을 정책 도입의 효과라고 말하는 거고 단절적 시결 분석도 실험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도출된 결과를 실험 처리하기 전 값이랑 비교해 가지고서 뭐 하는 거야? 정책 도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게 되니까 도출된 값을 과거로 가져가서 과거의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하는 거야? 정책 도입 효과를 파악하게 되는 거잖아.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준실험 설계는 과거에 각각 비교해서 도출하게 되니까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야. 지향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3번 지문에서 회기 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결 설계가 준실험은 과거 지향적 맞아. 맞는데 정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왜 준실험인데 왜 컷시 익스페리멘트라고 적어야 되는 건데 왜 트루야? 왜 진실험이야?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과거지향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맞나 아니나 이거 가지고서 답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썼을 것 같은데 맞는 말이고 여기 영어 단어가 틀린 거잖아, 그지? 답은 저기 있는 겁니다. 웃기지? 틀린 학생들은 이게 허무하지, 그지? 허무할 것 같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미래지향, 과거지향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자 19번으로 와보면 다중합리성 모형, 이건 많이 했던 겁니다, 이제 로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그래서 1번 5가지 흐름, 2번 킹던의 내용 반영하고 있죠. 3번 5가지 흐름, 4번 균형 흐름 뭐야? 예산 균형 흐름은 균형이 맞춰야지. 왜? 우리가 5가지 흐름에서 세입은 들어오는 것, 세입 흐름은 돈을 걷어야 되겠네. 누구한테 세금 걷지? 세금 걷는 자에게 설득의 정치. 세출 흐름은 어디에 돈을 쓰지? A 사업에 B 사업에 예산 배분에 관한 문제로서 A 사업이 쓸까 B 사업이 쓸까 선택의 정치.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맞아야 어떻게 적자 보지 않겠지? 균형 흐름은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니까 제약 조건. 왜? 들어온 만큼 돈을 써야 적자 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약 조건 정치고, 그 다음 집행 흐름에서 국회가 허락한 대로 돈을 써. 예산 집행의 통제와 하지만 신축성 확보, 일탈의 허용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여기서 어떻게 책임 확보하지? 책임성의 정치. 마지막 예산 과정 흐름에서 이 예산 결정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의 정치.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가 4번에서 예산 균형 흐름이라고 있으니까 균형은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맞아야지. 제약 조건 정치가. 그래야 적자 보지 않을 테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부담금인데, 보통 부담금이 지방행정에서 세외 수입으로 소개하니까 지방행정 편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1번 특정의 공공소비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부담금은 혜택 보는 자가 부담금 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근데 3번 지방세 아니잖아, 그지? 지방세는 우리가 도세, 시군세,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세, 자치구세 공부했던 거 있죠. 뭐 돈은 레저를 소비할 면을 취득하고 그리고 외웠던 거, 그게 지방세고 여기는 세외 수입이니까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 시민에 둔다. 맞는 내용인데 이제 당연히 부담금도 정부의 수입과 관련되게 되니까 예산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부담금 시민에 둔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렸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정답은 쉽게 찾았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워낙 지방세 문제를 많이 풀었잖아. 지방세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지방세가 아니니까 세외 수입이니까 답은 3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 좀 많이 흘러갔는데 뭐 빨리 이제 마무리하면 부담금에 대한 개념까지 넣어놨는데, 자 영역별로 보면 주인 대리인 이론을 이제 보기 지문들이 거시 조직 이론 내용들이 지문 많아가지고 조직 행정 빼니까 이제 기초 이론 3문제, 정치학 5개. 보통 여러분들 정치학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7급 시험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영어 국사 다 빠지니까 행정학에서 변별력을 주는 어려운 문제는 정치학 편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대학 교재에서 보면 정치학만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900페이지 된 책들이 있으니까 정치학이 계속 비중이 높고, 이번에 정책평가 실험 설계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런 게 정치학에서 나옵니다. 조직행정, 인사행정 많이 나왔고 재무행정이 좀 적게 나온 게 특이한 사항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 보게 되면 정책평가 실험 설계 방금 보면 그 true, 영어 단어 true 놓치면은 내가 볼 때 학생들이 과거지향이냐 미래지향이냐 거기 발목 잡혀가지고 뒤에 있는 true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true라는 글자가 틀렸네라고 답을 찾는 건데, 그 앞에 있는 과거지향이란 말이 여러분들 눈길을 잡아가지고 과거지향이야 미래지향이야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영어 단어 true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정작 답을 못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지방의 의원 징계는 지방자치를 하는 친구들한테 난이도 하가 되지만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상이 되겠고, 부담금 관리 기본법은 어쨌든 이 법이 나온 게 처음이니까 상인데, 사실 방금 마지막 20번 문제 얘기할 때 세외 수입 지방세 생각해보면 답은 찾았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이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이제 낮은, 많이 틀린 문제가 실험 설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 본 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학 시험 과목에서 처음 나온 단어, 처음 나온 주제들이기 때문에 상이 된 거고, 나머지는 선생님 오히려 저는 중에 있는 뭐 정의금비, 다중함수학 많이 틀렸는데 하게 되면 얘들은 시험 나온 적 있는 거고, 기출 문제 잘 풀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한 거 다 들었으면 다 맞춘 내용들인 거야. 그래서 스마트워크도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좀 평이했고, 제가 이제 총평에 있는 것처럼 올해 국가직 9급이 더 어려웠어. 제가 지방직 9급이 시험 출제 일자가 좀 촉박해가지고 시험을 평이하게 돼서 학생들이 점수 잘 나오니까 아마 인사학 신청에서 국가직 9급을 어렵게 내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국가직 9급 출제하신 분들이 조금 기존의 시험 문제에 비해 가지고
난이도 조절 너무 못한 거야. 그래서 9까지 9급이 너무 많이 어렵게 나왔던 거고 이번 7급은 9까지 9급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점수를 90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진 않을 것 같아. 행정학은 다들 한 90점 받았을 것 같고 다른 과목에서 이제 당락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다른 과목 내가 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다 잘했을 것 같고 9급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번 이 7급 문제가 우리 9급보다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거야. 9급이 너무 포뮬링에 상세한 내용 많이 물어봐가지고 더 훨씬 어려웠거든.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 9급 학생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주제 중에서 지방의원 징계나 부담관리기법 이 2개 빼고 나면 나머지 18개 주제는 9급 시험도 나올 수 있는 주제거든. 그래서 9급 하는 친구들도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일단 국가직 7급 보신 분들은 수고 많았고 돌아오는 지방직 7급 대비해서 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